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촛불 켜진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9살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정전이 된 이 집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몇 달 전, 그가 이상한 조건으로 제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를 더 내겠다는 그 이상한 제안을 제가 받아들인 순간부터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 형이 올해 59살이죠. 예전에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미용실을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접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이 정도 크기의 집이 딱 알맞았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방 3개의 거실과 마당까지 매달 관리비며 공과금이 만만치 않았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적막함이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놓고도 식어가는 줄 모르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빈 방들을 그냥 두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세를 주는 게 어떨까?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 적막한 집에 사람 냄새라도 날 테니까요. 마음을 정하고 나서 집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했습니다. 1층 끝쪽 방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작은 화장실도 따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동네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한다고 알렸죠. 며칠 후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방 보러 오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라서요. 특이하다는 게 뭔지 궁금했지만 일단 와보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큰 편이고 어깨는 넓었지만 옷차림이 꽤 초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운동화도 헤어져 있었죠.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맑고 진실된 느낌이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영희야,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 방을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정혜준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방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 방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 얘기를 꺼내자 정혜준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보증금은 당장 준비하기가 어려워서요.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부동산 아저씨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증금 없이 세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정혜준 씨 눈을 다시 보니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대신 월세는 정확히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정혜준 씨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부동산 아저씨는 계속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혜준 씨가 간단한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가방 하나와 공구함 정도가 전부였죠. 이상하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 큰 집에 또 다른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혜준 씨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조용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이 집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혜준 씨가 들어온 첫 달 25일 아침이었어요. 대문 앞에 나가보니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한 월세 금액과 함께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쪽지가 들어있었죠. 이영애 사모님께 첫 달 월세입니다. 좋은 방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준 드림. 글씨체가 반듯하고 정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휘갈겨 쓴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쓴 티가 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역시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 달도 똑같았습니다. 25일 아침 우편함에 하얀 봉투. 이번엔 항상 조용히 지내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추가로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정해준 씨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발걸음도 가벼웠죠. 가끔 창문 너머로 보면 정해준 씨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이 조금 구부정한 게 오랜 노동의 흔적 같아 보였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이 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25일이 지나고 26일, 27일이 되어도 월세 봉투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깜빡했나 싶어서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봤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보증금도 없이 받아준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앞 화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람에 날려온 듯한 작은 종이. 조각이 담장 모서리에 끼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펼쳐보니 진통제, 파스, 소화제 같은 약품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죠.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 것이었습니다. 혹시 정해준 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해준 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방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해준 씨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살짝 확인해 보니 방 안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넌지시 말을 걸어봤어요. 정해준 씨,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네,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며칠 후 택배 아저씨가 정해준 씨 방으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걸 봤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찍힌 봉지였어요. 아, 도시락을 시켜 먹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해준 씨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장실 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발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아픈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월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해준 씨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해준 씨가 게으른 사람이어서 일을 안 나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진실한 눈빛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화가 났어요. 월세도 안 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닐까? 그 약국 영수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침묵 속에서 정해준 씨 방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월세도 안 내는 세입자를 왜 참아야 하나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혹시 진짜 어려운 상황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렇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큰일이 터졌습니다. 1층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수구 냄새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검은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미자 씨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어요. 65세인 김미자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오지랖쟁이였죠.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일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큰일 났네요. 하수구가 완전히 막혔어요. 김미자 씨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냄새가 지독했어요. 검은 물은 계속 넘쳐나고 있었고 1층 바닥 전체가 물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걸레와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여자 둘이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 이런 건 남자가 있어야죠. 김미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일 생기면 참 난감하시겠어요. 우리 집 영감이라도 불러올까요? 그 말에 제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마치 혼자 사는 제가 무능하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괜찮아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자가 오늘은 어렵고 내일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내일까지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에휴, 어쩌나. 정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인데. 김미자 씨가 또 그런 말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돌아보니 정혜준 씨가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방에만 있다가 처음 나온 거였죠.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김미자 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정혜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 세입자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일 할 줄 아세요? 정혜준 씨는 대답 대신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수구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공구 좀 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공구함 안에는 온갖 종류의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망치, 드라이버, 렌치, 심지어 하수구용 스프링까지. 마치 전문 기술자의 공구함 같았습니다. 일단 물부터 빼고 막힌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정혜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수구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모습에 김미자 씨도 감탄했습니다. 오, 힘도 좋으시네. 30분 정도 작업을 하더니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어요. 하수구에 걸레 조각이 엉켜서 막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혜준 씨가 능숙하게 그걸 제거하니 물이 다시 잘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구를 빼내는 과정에서 공구함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드라이버,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 작은 사진 한 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그 사진을 주워들었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혜준 씨와 여자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정혜준 씨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장해 보였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해맑게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왜 정혜준 씨는 지금 혼자일까?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 그거. 정혜준 씨가 제가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사진을 받으며 공구함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혜준 씨 얼굴에 스친 슬픔 같은 감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김미자 씨도 뭔가 느꼈는지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정혜준 씨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막힌 걸 빼내면 될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세요. 김미자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건설 일을 오래 했거든요. 정혜준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그분의 거친 손과 굳은 살, 구부정한 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분이구나. 공구를 정리하면서 정혜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당연한 일이죠. 정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뭔가 깊은 외로움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김미자 씨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실력 있으신 분이 계셨네요. 사모님, 복 받으셨어요. 아까 전까지 빈정거리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죠. 정혜준 씨가 공구함을 들고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거야. 그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왜 혼자가 된 걸까? 그 순간부터 정혜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세를 못 낸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간 거였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집안 위기를 해결해준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하수구 사건 이후로 정혜준 씨는 제 집의 든든한 수리기사가 되어주었어요. 며칠 후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을 때도,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샐 때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혜준 씨가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건 금방이에요. 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정말 만능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준 씨가 화장실 변기 물탱크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정혜준 씨가 두 손으로 컵을 받는 순간 제 눈에 그분의 손등이 들어왔어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손등 전체가 굳은 살 투성이었거든요. 거친 굳은 살들이 겹겹이 쌓여서 마치 나무 껍질 같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엄지손가락 끝은 망치질을 많이 해서인지 특히 거칠었습니다. 문득 제 남편 손이 생각났어요. 남편도 기계일을 했었는데 손이 이렇게 거칠었거든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런 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왔을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평생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혜준 씨가 잠깐 손을 내려다보더니 일하는 사람 손은 다 이래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정혜준 씨가 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이 집에 정혜준 씨가 있어서 든든했거든요.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김미자 씨였습니다. 하수구 사건 이후로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오지랖이 심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집에 남자분이 자주 드나드시네요. 어느 날 마주쳤을 때 김미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아, 집 수리하는 일로요. 라고 대답했는데 김미자 씨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집주인 집에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준 씨는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뿐인데 왜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별거 아닌 일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는데 김미자 씨가 뒤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려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뭘 수군거린다는 건지. 정혜준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걸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작은 동네라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괜히 정혜준 씨까지 불편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준 씨가 현관 전구를 갈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김미자 씨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생활하다 보니 정혜준 씨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거실 장판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장판이 곳곳에서 들뜨고 찢어져서 보기 흉했어요.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혜준 씨가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기존 장판을 뜯어내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새 장판을 정확한 치수로 재단해서 붙이는 일.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정혜준 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모서리 부분을 정교하게 맞추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차근차근 밀어가며 붙이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다 하세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더니 정혜준 씨가 집 짓는 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돼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혜준 씨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라 그런 것 같았어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거실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잘해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더니 정혜준 씨가 괜찮습니다. 이런 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혜준 씨 얼굴을 보니 하루 종일 작업한 티가 역력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느라 바지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도 장판 풀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고요.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자고 말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혜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뭘 해드릴까 생각해 봤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된장찌개였습니다. 배추김치와 두부, 파를 넣고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말이에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먹을 분량만 대충 해서 먹었거든요. 반찬도 몇 가지 내놨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정도였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어요. 상을 차리고 나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혜준 씨가 상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혜준 씨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맛, 제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이네요. 그 말을 하는 정혜준 씨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분이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맛이 참 좋았어요. 된장찌개가 특히 일품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준 씨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힘들었던 세월들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정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전부터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라고 대답하니 정혜준 씨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혜준 씨 시선이 거실 한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정말 예뻤었죠. 저 사진 속 분이 사모님이세요? 정혜준 씨가 물었어요. 네, 오래된 사진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정혜준 씨가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전히 고우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도 마지막 몇 년은 그런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당황해서 중얼거렸는데 정혜준 씨가 정말이에요. 지금도 정말 고우세요. 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단순한 고마움과는 다른 뭔가였습니다. 59살이 되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정혜준 씨도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 말이 조금 과했나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장판도 깔아주시고.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말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맛있는 저녁 대접받아서 감사해요. 정혜준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정혜준 씨가 문을 나서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고우십니다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정혜준 씨와 마주치면 괜히 어색했어요. 여전히 고우십니다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혜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정말 무서운 폭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가 많이 온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급하게 그릇을 가져다 놓고 물을 받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새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지붕이 완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 된 거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동네 전체에 전기가 끊긴 것 같았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겨우 촛불을 찾아서 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번개가 칠 때마다 집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정혜준 씨 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혜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혜준 씨도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정혜준 씨가 어디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던 정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전기도 나갔으니 제대로 된 작업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불안해하자 정혜준 씨가 일단 물그릇을 더 가져다 놓고 제 방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는 누수가 없거든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남자 방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있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정혜준 씨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간단한 가구들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정혜준 씨가 방석을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어요. 촛불 하나만으로는 방이 어두웠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비는 처음 봐요. 제가 말하자 정혜준 씨가 요즘 날씨가 이상해요. 옛날엔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없었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한참 앉아 있는데 정혜준 씨가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이런 밤에는 술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작은 소주병을 꺼내면서 말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제가 사양하려고 했는데 조금만요. 마음이라도 진정시켜야죠. 라고 정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따라달라고 했어요. 소주잔에 조금씩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안 마셔서 금세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준 씨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술 때문인지 용기가 나서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정혜준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부터요. 그전에는 가족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집도 잃고. 정혜준 씨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마음 아픈 목소리로 말했더니 정혜준 씨가 사모님도 혼자 되시고 많이 힘드셨죠? 라고 되물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정혜준 씨가 오시고 나서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정혜준 씨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분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이랄까. 사모님. 정혜준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제가 대답하자 정혜준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모님을 한 여자로 보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제가 혼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정혜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저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정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 놓았어요. 거친 굳은 살이 가득한 정혜준 씨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외로웠던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정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59살이 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폭우의 밤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폭우의 밤 이후로 저와 정혜준 씨 사이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혜준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모님, 일자리를 구했어요. 얼굴에 희망찬 표정을 띠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기뻐 보였습니다. 정말이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반가워하며 물었더니 근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시설 관리하고 간단한 수리 일들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혜준 씨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밀린 월세도 다 갚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준 씨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사실 월세 문제는 이미 제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정혜준 씨에겐 여전히 마음의 짐이었나 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을 시작한 정혜준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얼굴에도 활력이 돌았습니다. 뭔가 목적이 생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정혜준 씨가 깨끗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죄송했습니다라며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제가 말하자 정혜준 씨가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정혜준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깔끔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정혜준 씨가 사모님 시간 되시면 동네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런 제안을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설레고 있었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준 씨의 새로운 직장 이야기, 제 미용실 시절 이야기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까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제 딸 수정이의 차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딸에게 정혜준 씨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딸이 온 것 같네요.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자 정혜준 씨도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수정이와 마주쳤거든요. 엄마. 수정이가 저와 정혜준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인 수정이는 올해 32살로 성격이 꼼꼼하고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이에게 정혜준 씨를 소개했어요. 우리 집 세입자시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수정이 눈치는 빨랐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수정이가 제 팔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남자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저 남자한테 관심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런데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보증금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고 월세도 밀렸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마한테 잘해준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수정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정아, 정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수정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요즘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 노리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요?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혹시 수정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사람 내보내요.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되잖아요.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혜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진짜였거든요. 안 돼. 정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정이도 화가 났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순진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날 밤 수정이와 심하게 다퉜어요. 수정이는 절대 정혜준 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딸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정이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수정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과 이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렇다고 정혜준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혜준 씨도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다른 곳을 알아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정혜준 씨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아니에요. 수정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거든요. 집에 겨우 돌아왔는데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정혜준 씨가 황급히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검사 결과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혜준 씨가 저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출근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도 해주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가 주었고요. 그런 정혜준 씨 모습을 본 수정이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점점 정혜준 씨의 진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혜준 씨가 제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는 모습을 본 수정이는 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요. 그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진짜 마음이 느껴졌나 봅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결국 수정이가 그렇게 말하며 정혜준 씨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 수정이가 정혜준 씨를 인정해 준 후로는 정말 평온한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정혜준 씨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마당의 작은 화단에도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곳이었는데 문득 뭔가 심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준 씨, 마당에 텃밭이라도 만들어 볼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정혜준 씨가 눈을 반짝이며 좋은 생각이네요. 봄이니까 씨앗 심기 딱 좋은 때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혜준 씨가 호미와 갈퀴, 그리고 여러 가지 씨앗들을 사왔어요. 상추, 무, 배추 씨앗이랑 꽃씨도 좀 샀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마당 한쪽 모서리에 흙을 파서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 씨가 거친 작업을 하고 저는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고르는 일을 했어요. 함께 일하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상추를 심고 저기에는 꽃을 심어볼까요? 정혜준 씨가 구역을 나누며 말했어요. 좋아요.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정혜준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심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정혜준 씨가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뚫으면 제가 그 안에 씨앗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흙을 덮어주었죠.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고
채소가 된다니 신기해요. 제가 말하자 정혜준 씨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인 거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희 둘 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이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니까 정혜준 씨가 함께 보게 되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59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정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사모님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정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자 정혜준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 모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김미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뭘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텃밭 만들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김미자 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보기 좋네요. 예전 같으면 이상한 소리를 했을 김미자 씨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시다니 부러워요. 김미자 씨 말에 정혜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인정해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세요? 김미자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제가 부끄러워하자 정혜준 씨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수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응, 텃밭을 만들었어. 제가 대답하자 수정이가 정혜준 아저씨랑 함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정이가 잠깐 침묵했다가 축하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딸의 축복까지 받으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몇 주 후부터 텃밭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상추와 무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꽃씨도 싹을 틔웠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러 나가는 게 즐거웠어요. 정혜준 씨도 출근하기 전에 꼭 텃밭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많이 컸네요. 그렇게 말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은 정말 풍성해졌어요. 상추는 싱싱하게 자랐고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도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저녁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른 상추네요. 정혜준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어요. 우리 텃밭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정혜준 씨가 우리가 함께하니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바라기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정혜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정혜준 씨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텃밭에 코스모스가 만개했어요. 바람에 하늘거리는 꽃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정혜준 씨와 함께 그 꽃들을 바라보며 서 있으니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어요. 행복해요. 제가 정혜준 씨에게 말했어요. 저도 행복합니다. 정혜준 씨가 대답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작은 텃밭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저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